옛날 조선 팔도 온갖 물산과 사람들이 모여들던 한양 저작거리, 그 한쪽 구석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작은 좌판 하나가 있었답니다. 크고 요란한 다른 가게들 틈바구니에서 마치 수줍은 새색시처럼 조용히 자리한 그곳의 현판에는 월화관상이라는 네 글자가 단아한 필체로 적혀 있었지요. 달빛 아래 관상이라니 이름부터가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이 관상소의 주인은 매화라 불리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되었을까. 하얀 얼굴에 검고 긴 머리를 단정히 쪽지어 올린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지요. 아름답다 칭하기에는 어딘가 서늘한 기품이 서려 있었고 평범하다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나 깊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늘 값비싼 비단옷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요란한 장신구 하나 없이 그저 은은한 매화 향기만을 풍겼습니다. 매화는 좌판에 조용히 앉아 찾아오는 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기륭화복을 짚어주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관상은 여느 길거리 점쟁이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순히 재물운이나 애정운을 봐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 숨겨진 고민, 심지어는 가문의 내력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녀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던 과객은 그녀가 일러준 방향에서 물건을 되찾았고 병든 자식의 앞날을 물으러 왔던 어미는 그녀의 조언대로 약을 써서 자식의 병을 고쳤으며 큰일을 앞두고 기륭을 점치러 왔던 상인은 그녀의 경고를 새겨들어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통한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져나가면서 매화의 월화관상은 비록 작고 누추했지만 한양 장안의 숨은 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복채도 찾아오는 이의 형편에 따라 곡식 한 줌이나 작은 과일 몇 알로 대신 받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딱한 사정을 듣고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도 했지요. 그녀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달빛처럼 고요히 비춰주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나마 일러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는 가끔씩 세상의 어지러움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는 듯한 깊은 수심이 스쳐 지나가곤 했답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멀리 달에서 온 신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늦봄, 꽃빛처럼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매화의 관상소에 허름한 선비 복색을 한 젊은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갓을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골과 예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바로 조정의 명을 받고 민심을 살피던 젊은 암행어사 이도겸 대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양에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곡식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밤이면 도적대가 들끓었으며 조정에서는 권신들의 암투가 극에 달해 민심이 날로 흉흉해지고 있었지요. 이도겸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단서를 찾고 있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잡지 못해 답답해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용하다는 여관상가 매화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물론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그저 앞날이 궁금한 평범한 선비 행세를 했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소. 내 관상이나 한번 봐 주시겠소. 이도겸은 일부러 무심한 듯한 말투로 매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매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참 동안 이도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가 마치 그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했지요. 이도겸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인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맑고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매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시군요. 이도겸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그저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선비일 뿐인데. 매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의 얼굴에는 백성을 아끼는 깊은 우국충정이 서려 있고 그 눈빛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기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찌 평범한 선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지금 나리의 마음속에는 나라에 대한 큰 근심과 함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 홀로 고뇌하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군요. 이도겸은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 자신의 신분과 속마음을 이토록 정확하게 짚어내다니 실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지요. 이도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 변화를 통해 매화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충격적인 예언을 꺼내 놓았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엄중해졌습니다. 나리, 제가 감히 아뢰옵건대 지금 나리께서 안고 계신 근심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리의 관상 너머로 저 높고 높은 용상의 검붉은 기운이 짙게 서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라의 명운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이무기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도겸은 매화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상의 검은 기운이라니 그것은 곧 임금의 신변의 위험이 닥치거나 혹은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는 이미 조정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직접적이고 끔찍한 예언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가씨, 그 말이 정녕 사실이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매화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나리. 지금 당장은 그 검은 기운이 희미하게 시작되고 있을 뿐이나 만약 이를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온 나라가 피로 물들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매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이도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 신비로운 여관상가의 예언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매화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나라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가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지요. 그는 매화에게 깊이 예를 갖추고 관상소를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관상소를 나선 이도겸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매화라는 여인의 비범한 능력은 놀라웠지만 한낱 저잣거리 여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혹시 저 여인이 나를 시험하려 허튼 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닌 신통력을 지닌 것일까? 그는 매화의 예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일부러 자신의 수하들이나 주변 인물들을 데리고 매화의 관상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물론 자신은 여전히 평범한 선비 행세를 했지요. 그는 매화에게 자신의 수하 중 가장 우직하고 충성스러워 보이는 자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매화는 잠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한 주군만을 섬길 충직한 무골의 상이나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었대로는 답답함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도겸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확히 그의 수하를 꿰뚫어 본 것이었지요. 다음에는 교활하고 아첨을 잘하는 아전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매화는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평했습니다. 이 자는 혀는 꿀처럼 달콤한 하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니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해를 입을 상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강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그 아전의 본 모습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더 거치면서 이도겸은 매화의 능력이 결코 허튼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기름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 심지어는 숨겨진 속셈까지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이도겸은 이제 그녀의 예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용상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다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어쩌면 저 신비로운 여관상가 매화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매화가 예언한 용상을 위협하는 검은 기운의 실체는 바로 당시 조정의 최고 실력자였던 영의정 박만호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그는 수십 년간 조정에 몸담으면서 온갖 권모술수와 정략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고 이제는 임금마저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박만호의 야심은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바로 용상, 즉 왕위를 찬탈하여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는 이를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주요 요직에는 자신의 신복들을 앉히고 지방의 군권마저 암암리에 장악해 나가고 있었지요. 또한 막대한 재물을 이용해 불만 세력들을 포섭하고 심지어는 국경 넘어 오랑캐와 내통하여 유사시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했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의 흉흉한 민심과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란의 조짐들은 모두 박만호의 검은 야욕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워낙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었기에 이도겸을 비롯한 소수의 충신들만이 어렴풋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박만호는 그렇게 나라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이무기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겸은 박만호의 영모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사가 주변을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저작거리로 향하던 매화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이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던 순간 때마침 박만호가 위세를 부리며 자신의 사가로 들어서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많은 호위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의 행차였지요. 그런데 박만호의 얼굴을 본 매화의 안색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박만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지요. 그녀의 눈에는 박만호의 얼굴 위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끔찍한 광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가씨?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어? 이도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떨리는 숨을 고르더니 이도겸의 소매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날이 저 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용상의 검은 기운, 그 근원이 바로 저 자입니다. 저자라니. 영의정 대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이도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의 얼굴에는 역모의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이 나라의 사직을 뒤엎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무서운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이무기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그의 입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듯합니다. 날이 시급히 저 자를 막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이 나라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매화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의심만 해왔던 박만호의 역모가 매화의 예언을 통해 끔찍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도겸과 헤어진 후 매화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만호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이상
자신 또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매화의 관상소 주변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매화에게 접근해 이것저것 캐묻기도 하고 밤늦도록 관상소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박만호는 자신의 계획을 누군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는 이도겸과 매화가 접촉했다는 것을 알아내고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여관상가가 자신의 앞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요. 어느 날 밤에는 그 한들이 매화의 관상소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들을 부수고 어지럽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만호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화에게 사람을 보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세상을 현혹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매화는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운명이 자신과 이도겸의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이도겸 역시 박만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는 밤중에 몰래 매화를 찾아가 그녀의 안위를 살피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아가씨, 박만호가 아가씨를 노리고 있어. 더 이상 혼자서는 위험하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소. 매화는 이도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비록 제가 미력 하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고 박만호의 역모를 막기 위한 비밀스러운 협력을 시작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도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수하들을 동원하여 매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매화의 예지력을 바탕으로 박만호의 역모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지키려는 충심으로 또 한 사람은 백성을 구하려는 연민으로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만호의 역모 증거를 찾는 일은 그야말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매화의 비범한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겸이 박만호의 최측근인 어느 판서의 이름을 거론하자 매화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의 얼굴에는 거짓과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박대감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의 집 서재, 동쪽 벽에 걸린 족자 뒤를 살펴보십시오.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도겸은 반신반의하며 수하를 보내 그곳을 은밀히 수색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매화의 말대로 족자 뒤 비밀 공간에서 박만호와 그 판서가 주고받은 역모 관련 밀서의 초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박만호가 자주 찾는다는 비밀스러운 기방의 이름을 듣고 매화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유흥장소가 아닙니다. 검은 돈이 오고 가는 통로이자 역모를 위한 자금이 모이는 곳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월 금음날 밤, 그 기방 가장 안쪽 밀실에서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이도겸은 매화의 예언을 바탕으로 금음날 밤 기방을 급습하여 박만호의 수하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받는 현장을 덮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화는 이도겸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매화가 이처럼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되자 그녀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몸종 향단이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향단이는 눈치가 빠르고 발이 빨랐으며 무엇보다 매화 아씨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지요. 그녀는 저작거리 안악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박만호와 관련된 온갖 소문들을 수집해 매화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씨. 글쎄 박대감 곶간지기가 요즘 밤마다 도박판을 드나들며 큰돈을 뿌리고 다닌다지 뭐예요. 필시 검은 돈을 만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녀가 무심코 전해준 이런 소소한 정보들이 때로는 이도겸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박만호의 신복 하나가 술에 취해 떠드는 것을 엿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하늘이 바뀔 것이다. 우리 대감께서 용상에 오르시는 날도 머지않았다. 향단이는 즉시 매화에게 달려와 알렸지요. 향단이는 비록 이름 없는 몸종이었지만 나라를 구하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매화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림자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한편 박만호의 세력은 이미 조정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16이 된 어린 임금은 그야말로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박만호의 전횡과 역모의 기운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지만 주변에는 온통 박만호의 사람들 뿐이라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거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야말로 용상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채 외롭고 절박한 싸움을 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겸은 박만호의 역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그를 단숨에 무너뜨리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매화가 한 가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나리, 제가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을 직접 뵙고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제 관상으로 임금님의 신임을 얻고 박만호의 실체를 밝힌다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도겸은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매화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매화는 평범한 나인 복색으로 갈아입고 향단이와 함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궁궐 깊숙한 곳, 임금이 기거하는 처소에 당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도겸의 신복인 내관의 도움으로 마침내 홀로 시름에 잠겨있던 어린 임금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매화는 임금 앞에 엎드려 예를 갖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과 함께 관상으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어린 임금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맑고 진실된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화는 임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전하의 관상에는 성군의 자질이 넘쳐 흐르나 지금은 간신의 농간에 가려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허나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머지않아 어둠은 거치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옵니다. 그리고 매화는 박만호의 역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자신이 본 예언들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매화의 말을 듣는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교차하는 듯 했지요.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어렸지만 그 안에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결단력이 느껴졌지요. 그대의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영의정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니? 짐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다. 전하, 소인이 어찌 감히 전하께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매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알겠다. 짐은 그대의 말을 믿겠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짐은 너무나 외롭고 무력했다. 허나 이제 그대와 이도겸 대감 같은 충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임금은 이도겸과 매화에게 박만호의 역모를 맡고 조정을 바로 세울 전권을 비밀리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옥새가 찍힌 밀지를 건네주며 유사시에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지요. 매화와 이도겸은 임금의 두터운 신임에 감격하며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이도겸과 매화는 이제 더욱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관상을 보았습니다. 나리, 박만호의 서재 뒤편 벽에 숨겨진 작은 밀실이 보입니다. 그 안에 역모의 모든 것이 담긴 검은색 비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과 경비가 삼엄하니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도겸은 즉시 가장 신임하는 수하 몇몇을 이끌고 늦은 밤을 틈타 박만호의 사가로 잠입했습니다. 매화가 일러준 대로 서재 뒤편 벽을 더듬자 과연 희미하게 밀문의 흔적이 느껴졌지요.
그 끝에는 매화의 말대로 작은 밀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비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겸과 수하들은 매화가 미리 일러준 함정 해체 방법과 자물쇠의 약점을 기억해내어 간신히 함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박만호의 영모 계획이 상세히 적힌 밀서와 함께 오랑캐 추장과 주고받은 서찰, 그리고 막대한 양의 뇌물 목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만호의 목을 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박만호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도겸과 매화의 움직임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거사이를 앞당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 보름, 임금이 종묘사직에 제를 올리러 궁궐을 나서는 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모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매화는 관상을 통해 박만호의 변경된 거사 계획과 그 구체적인 시간, 장소, 동원 병력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날이 보름날입니다. 박만호는 임금님께서 종묘로 향하는 길목, 숭례문 근처에서 군사를 매복시켜 급습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이도겸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며칠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규합하여 박만호의 음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반격 계획을 밤새도록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보름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박만호는 자신의 계획대로 사병들을 이끌고 숭례문 근처에 매복하여 임금의 행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임금의 행차 대신 나타난 것은 이도겸이 이끄는 정예 관군들이었습니다. 역적 박만호를 체포하라. 임금님의 명이시다. 이도겸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사방에 매복해 있던 관군들이 일제히 영모 세력을 덮쳤습니다. 당황한 박만호와 그의 수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한 이도겸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매화는 안전한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관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황과 박만호의 움직임을 이도겸에게 전달했습니다. 날이 박만호가 서쪽 성문을 통해 도주하려 합니다. 그의 잔당들이 북쪽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합니다. 매화의 정확한 예지력과 이도겸의 용맹한 지휘, 그리고 임금을 따르는 충신들의 가세로 전세는 점차 관군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옛날 조선 팔도 온갖 물산과 사람들이 모여들던 한양 저작거리, 그 한쪽 구석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작은 좌판 하나가 있었답니다. 크고 요란한 다른 가게들 틈바구니에서 마치 수줍은 새색시처럼 조용히 자리한 그곳의 현판에는 월화관상이라는 네 글자가 단아한 필체로 적혀 있었지요. 달빛 아래 관상이라니 이름부터가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이 관상소의 주인은 매화라 불리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되었을까, 하얀 얼굴에 검고 긴 머리를 단정히 쪽지어 올린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지요. 아름답다 칭하기에는 어딘가 서늘한 기품이 서려 있었고 평범하다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나 깊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늘 값비싼 비단옷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요란한 장신구 하나 없이 그저 은은한 매화 향기만을 풍겼습니다. 매화는 좌판에 조용히 앉아 찾아오는 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기륭화복을 짚어주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관상은 여느 길거리 점쟁이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순히 재물운이나 애정운을 봐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 숨겨진 고민, 심지어는 가문의 내력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녀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던 과객은 그녀가 일러준 방향에서 물건을 되찾았고 병든 자식의 앞날을 물으러 왔던 어미는 그녀의 조언대로 약을 써서 자식의 병을 고쳤으며 큰일을 앞두고 기륭을 점치러 왔던 상인은 그녀의 경고를 새겨들어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통한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져나가면서
매화의 월화관상은 비록 작고 누추했지만 한양 장안의 숨은 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복채도 찾아오는 이의 형편에 따라 곡식 한 줌이나 작은 과일 몇 알로 대신 받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딱한 사정을 듣고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도 했지요. 그녀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달빛처럼 고요히 비춰주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나마 일러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는 가끔씩 세상의 어지러움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는 듯한 깊은 수심이 스쳐 지나가곤 했답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멀리 달에서 온 신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늦봄, 꽃빛처럼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매화의 관상소에 허름한 선비 복색을 한 젊은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갓을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골과 예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바로 조정의 명을 받고 민심을 살피던 젊은 암행어사 이도겸 대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양에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곡식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밤이면 도적대가 들끓었으며 조정에서는 권신들의 암투가 극에 달해 민심이 날로 흉흉해지고 있었지요. 이도겸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단서를 찾고 있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잡지 못해 답답해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용하다는 여관상가 매화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물론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그저 앞날이 궁금한 평범한 선비 행세를 했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소. 내 관상이나 한번 봐 주시겠소. 이도겸은 일부러 무심한 듯한 말투로 매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매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참 동안 이도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가 마치 그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이도겸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인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맑고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매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시군요. 이도겸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그저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선비일 뿐인데. 매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의 얼굴에는 백성을 아끼는 깊은 우국충정이 서려 있고 그 눈빛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기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찌 평범한 선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지금 나리의 마음속에는 나라에 대한 큰 근심과 함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 홀로 고뇌하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군요. 이도겸은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 자신의 신분과 속마음을 이토록 정확하게 짚어내다니 실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지요. 이도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 변화를 통해 매화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충격적인 예언을 꺼내 놓았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엄중해졌습니다. 나리, 제가 감히 아뢰옵건대 지금 나리께서 안고 계신 근심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리의 관상 너머로 저 높고 높은 용상의 검붉은 기운이 짙게 서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라의 명운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이무기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도겸은 매화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상의 검은 기운이라니 그것은 곧 임금의 신변의 위험이 닥치거나 혹은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는 이미 조정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직접적이고 끔찍한 예언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가씨, 그 말이 정녕 사실이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매화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나리. 지금 당장은 그 검은 기운이 희미하게 시작되고 있을 뿐이나 만약 이를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온 나라가 피로 물들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매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이도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 신비로운 여관상가의 예언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매화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나라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가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지요. 그는 매화에게 깊이 예를 갖추고 관상소를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관상소를 나선 이도겸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매화라는 여인의 비범한 능력은 놀라웠지만 한낱 저잣거리 여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혹시 저 여인이 나를 시험하려 허튼 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닌 신통력을 지닌 것일까? 그는 매화의 예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일부러 자신의 수하들이나 주변 인물들을 데리고 매화의 관상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물론 자신은 여전히 평범한 선비 행세를 했지요. 그는 매화에게 자신의 수하 중 가장 우직하고 충성스러워 보이는 자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매화는 잠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한 주군만을 섬길 충직한 무골의 상이나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었대로는 답답함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도겸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확히 그의 수하를 꿰뚫어 본 것이었지요. 다음에는 교활하고 아첨을 잘하는 아전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매화는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평했습니다. 이 자는 혀는 꿀처럼 달콤하나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니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해를 입을 상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강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그 아전의 본 모습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더 거치면서 이도겸은 매화의 능력이 결코 허튼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기름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 심지어는 숨겨진 속셈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도겸은 이제 그녀의 예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용상의 검은 기운이 서려 있다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어쩌면 저 신비로운 여관상가 매화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매화가 예언한 용상을 위협하는 검은 기운의 실체는 바로 당시 조정의 최고 실력자였던 영의정 박만호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그는 수십 년간 조정에 몸담으면서 온갖 권모술수와 정략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고 이제는 임금마저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박만호의 야심은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바로 용상, 즉 왕위를 찬탈하여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는 이를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주요 요직에는 자신의 신복들을 앉히고 지방의 군권마저 암암리에 장악해 나가고 있었지요. 또한 막대한 재물을 이용해 불만 세력들을 포섭하고 심지어는 국경 너머 오랑캐와 내통하여 유사시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했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한양 저잣거리의 흉흉한 민심과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란의 조짐들은 모두 박만호의 검은 야욕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워낙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었기에 이도겸을 비롯한 소수의 충신들만이 어렴풋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박만호는 그렇게 나라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이무기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겸은 박만호의 영모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사가 주변을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저작거리로 향하던 매화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이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던 순간 때마침 박만호가 위세를 부리며 자신의 사가로 들어서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많은 호위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의 행차였지요. 그런데 박만호의 얼굴을 본 매화의 안색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박만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지요. 그녀의 눈에는 박만호의 얼굴 위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끔찍한 광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가씨?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어? 이도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떨리는 숨을 고르더니 이도겸의 소매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날이 저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용상의 검은 기운, 그 근원이 바로 저자입니다. 저자라니. 영의정 대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이도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의 얼굴에는 역모의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이 나라의 사직을 뒤엎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무서운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이무기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그의 입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듯합니다. 날이 시급히 저자를 막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이 나라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매화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의심만 해왔던 박만호의 역모가 매화의 예언을 통해 끔찍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도겸과 헤어진 후 매화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만호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이상 자신 또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매화의 관상소 주변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매화에게 접근해 이것저것 캐묻기도 하고 밤늦도록 관상소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박만호는 자신의 계획을 누군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는 이도겸과 매화가 접촉했다는 것을 알아내고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여관상가가 자신의 앞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요. 어느 날 밤에는 괴한들이 매화의 관상소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들을 부수고 어지럽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만호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화에게 사람을 보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세상을 현혹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매화는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운명이 자신과 이도겸의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이도겸 역시 박만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는 밤중에 몰래 매화를 찾아가 그녀의 안위를 살피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아가씨, 박만호가 아가씨를 노리고 있어. 더 이상 혼자서는 위험하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소. 매화는 이도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비록 제가 미력 하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고 박만호의 역모를 막기 위한 비밀스러운 협력을 시작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도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수하들을 동원하여 매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매화의 예지력을 바탕으로 박만호의 역모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지키려는 충심으로, 또 한 사람은 백성을 구하려는 연민으로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만호의 역모 증거를 찾는 일은 그야말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매화의 비범한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겸이 박만호의 최측근인 어느 판서의 이름을 거론하자 매화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의 얼굴에는 거짓과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박대감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의 집 서재, 동쪽 벽에 걸린 족자 뒤를 살펴보십시오.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도겸은 반신반의하며 수하를 보내 그곳을 은밀히 수색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매화의 말대로 족자 뒤 비밀 공간에서 박만호와 그 판서가 주고받은 역모 관련 밀서의 초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박만호가 자주 찾는다는 비밀스러운 기방의 이름을 듣고 매화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유흥 장소가 아닙니다. 검은 돈이 오고 가는 통로이자 역모를 위한 자금이 모이는 곳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월 금음날 밤, 그 기방 가장 안쪽 밀실에서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이도겸은 매화의 예언을 바탕으로 금음날 밤 기방을 급습하여 박만호의 수하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받는 현장을 덮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화는 이도겸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매화가 이처럼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되자 그녀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몸종 향단이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향단이는 눈치가 빠르고 발이 빨랐으며 무엇보다 매화 아씨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지요. 그녀는 저작거리 안악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박만호와 관련된 온갖 소문들을 수집해 매화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씨. 글쎄 박대감 곶간지기가 요즘 밤마다 도박판을 드나들며 큰돈을 뿌리고 다닌다지 뭐예요. 필시 검은 돈을 만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녀가 무심코 전해준 이런 소소한 정보들이 때로는 이도겸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박만호의 신복 하나가 술에 취해 떠드는 것을 엿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하늘이 바뀔 것이다. 우리 대감께서 용상에 오르시는 날도 머지않았다. 향단이는 즉시 매화에게 달려와 알렸지요. 향단이는 비록 이름 없는 몸종이었지만 나라를 구하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매화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림자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한편 박만호의 세력은 이미 조정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16이 된 어린 임금은 그야말로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박만호의 전횡과 역모의 기운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지만 주변에는 온통 박만호의 사람들 뿐이라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거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야말로 용상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채 외롭고 절박한 싸움을 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겸은 박만호의 역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그를 단숨에 무너뜨리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매화가 한 가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나리, 제가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을 직접 뵙고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제 관상으로 임금님의 신임을 얻고 박만호의 실체를 밝힌다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도겸은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매화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매화는 평범한 나인 복색으로 갈아입고 향단이와 함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궁궐 깊숙한 곳, 임금이 기거하는 처소에 당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도겸의 신복인 내관의 도움으로 마침내 홀로 시름에 잠겨있던 어린 임금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매화는 임금 앞에 엎드려 예를 갖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과 함께 관상으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어린 임금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맑고 진실된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화는 임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전하의 관상에는 성군의 자질이 넘쳐 흐르나 지금은 간신의 농간에 가려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허나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머지않아 어둠은 걷히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옵니다. 그리고 매화는 박만호의 영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자신이 본 예언들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매화의 말을 듣는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교차하는 듯 했지요.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어렸지만 그 안에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결단력이 느껴졌지요. 그대의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영의정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니? 짐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다. 전하, 소인이 어찌 감히 전하께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매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알겠다. 짐은 그대의 말을 믿겠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짐은 너무나 외롭고 무력했다. 허나 이제 그대와 이도겸 대감 같은 충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임금은 이도겸과 매화에게 박만호의 영모를 맡고 조정을 바로 세울 전권을 비밀리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옥새가 찍힌 밀지를 건네주며 유사시에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지요. 매화와 이도겸은 임금의 두터운 신임에 감격하며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이도겸과 매화는 이제 더욱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관상을 보았습니다. 나리, 박만호의 서재 뒤편 벽에 숨겨진 작은 밀실이 보입니다. 그 안에 역모의 모든 것이 담긴 검은색 비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과 경비가 삼엄하니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도겸은 즉시 가장 신이 많은 수하 몇몇을 이끌고 늦은 밤을 틈타 박만호의 사가로 잠입했습니다. 매화가 일러준 대로 서재 뒤편 벽을 더듬자 과연 희미하게 밀문의 흔적이 느껴졌지요. 그 끝에는 매화의 말대로 작은 밀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비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겸과 수하들은 매화가 미리 일러준 함정 해체 방법과 자물쇠의 약점을 기억해내어 간신히 함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박만호의 영모 계획이 상세히 적힌 밀서와 함께 오랑캐 추장과 주고받은 서찰, 그리고 막대한 양의 뇌물 목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만호의 목을 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박만호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도겸과 매화의 움직임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거사이를 앞당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 보름, 임금이 종묘사직에 제를 올리러 궁궐을 나서는 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모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매화는 관상을 통해 박만호의 변경된 거사 계획과 그 구체적인 시간, 장소, 동원 병력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날이 보름날입니다. 박만호는 임금님께서 종묘로 향하는 길목, 숭례문 근처에서 군사를 매복시켜 급습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이도겸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며칠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규합하여 박만호의 음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반격 계획을 밤새도록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보름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박만호는 자신의 계획대로 사병들을 이끌고 숭례문 근처에 매복하여 임금의 행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임금의 행차 대신 나타난 것은 이도겸이 이끄는 정예 관군들이었습니다. 역적 박만호를 체포하라. 임금님의 명이시다.
이도겸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사방에 매복해 있던 관군들이 일제히 영모 세력을 덮쳤습니다. 당황한 박만호와 그의 수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한 이도겸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매화는 안전한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관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황과 박만호의 움직임을 이도겸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리, 박만호가 서쪽 성문을 통해 도주하려 합니다. 그의 잔당들이 북쪽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합니다. 매화의 정확한 예지력과 이도겸의 용맹한 지휘, 그리고 임금을 따르는 충신들의 가세로 전세는 점차 관군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옛날 조선 팔도 온갖 물산과 사람들이 모여들던 한양 저작거리, 그 한쪽 구석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작은 좌판 하나가 있었답니다. 크고 요란한 다른 가게들 틈바구니에서 마치 수줍은 새색시처럼 조용히 자리한 그곳의 현판에는 월화관상이라는 네 글자가 단아한 필체로 적혀 있었지요. 달빛 아래 관상이라니 이름부터가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이 관상소의 주인은 매화라 불리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되었을까, 하얀 얼굴에 검고 긴 머리를 단정히 쪽지어 올린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지요. 아름답다 칭하기에는 어딘가 서늘한 기품이 서려 있었고 평범하다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나 깊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늘 값비싼 비단옷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요란한 장신구 하나 없이 그저 은은한 매화 향기만을 풍겼습니다. 매화는 좌판에 조용히 앉아 찾아오는 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기륭화복을 짚어주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관상은 여느 길거리 점쟁이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순히 재물운이나 애정운을 봐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 숨겨진 고민, 심지어는 가문의 내력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녀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던 과객은 그녀가 일러준 방향에서 물건을 되찾았고 병든 자식의 앞날을 물으러 왔던 어미는 그녀의 조언대로 약을 써서 자식의 병을 고쳤으며 큰일을 앞두고 기륭을 점치러 왔던 상인은 그녀의 경고를 새겨들어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통한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져나가면서 매화의 월화관상은 비록 작고 누추했지만 한양 장안의 숨은 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복채도 찾아오는 이의 형편에 따라 곡식 한 줌이나 작은 과일 몇 알로 대신 받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딱한 사정을 듣고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도 했지요. 그녀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달빛처럼 고요히 비춰주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나마 일러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는 가끔씩 세상의 어지러움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는 듯한 깊은 수심이 스쳐 지나가곤 했답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멀리 달에서 온 신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늦봄, 꽃빛처럼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매화의 관상소에 허름한 선비 복색을 한 젊은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갓을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골과 예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바로 조정의 명을 받고 민심을 살피던 젊은 암행어사 이도겸 대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양에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곡식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밤이면 도적대가 들끓었으며 조정에서는 권신들의 암투가 극에 달해 민심이 날로 흉흉해지고 있었지요. 이도겸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단서를 찾고 있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잡지 못해 답답해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용하다는 여관상가 매화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물론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그저 앞날이 궁금한 평범한 선비 행세를 했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소. 내 관상이나 한번 봐 주시겠소? 이도겸은 일부러 무심한 듯한 말투로 매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매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참 동안 이도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가 마치 그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